더 기프트 두 번째 수업. 감정은 흐르게 두어야 한다. 감정은 흐르게 두어야 한다. 감정은 감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감정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다. 저 딸 마리안나가 5살이고 우리 가족이 발티모어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던 때였다. 오늘은 마리안나가 펑펑 울면서 유치원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마리안나는 어느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고 그 때문에 가슴이 찢어진 상태였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얼굴이 시뻘겋고 두 뺨은 온통 눈물 범벅이었다. 하지만 나는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에 관심을 온전히 쏟는 법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시절에 나는 나의 과거를 온전히 부정하고 있었다. 아우슈비츠관에서 단 한 번도 입학으로 꺼린 적이 없었다. 마리안나가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 홀로코스트에 관한 어떤 책 한 권을 발견하기 전까지 세 아이 중에서 아무도 내가 아우슈비츠 생존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해봐야 그거. 마리안나는 아빠에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해골 같은 사람들이 즐비한 아우슈비츠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무슨 끔찍한 재앙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철조망 안에 갇혀 죽어가느냐고 물었고, 남편은 나도 거기에 수용되어 있었다고 담담히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듣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딸라의 눈을 봐야 할지 몰라서 욕실로 도망쳐서 숨었다. 마리안나가 울면서 유치원에서 집으로 들어갔을 때 마리안나의 슬픔은 나를 슬프고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마리안나의 손을 잡고 주방 가서 초콜릿 밀크 쉐이크를 만들어다 주었다. 거기에다가 7겹으로 된 헝가리식 초콜릿 케이크를 한 조각 큼지막이 썰어 주었다. 그게 나의 치료법이다. 달콤한 무언가를 먹는가 말이다. 불편함을 음식으로 치유하라. 음식은 모든 문제에 대한 나의 답이었다.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아이들에게서 고통을 아예 없애려고 하면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셈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감정이들이 잘못되었거나 무섭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감정은 오직 감정뿐이다. 옳거나 그르거나의 문제가 아니다. 나의 감정과 상대의 감정이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설득하려 애쓰거나 그들을 유쾌하게 하도록 애쓰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행동이다. 그들의 감정을 허용하고 옆에 있으면서 더 말해봐요 라고 말하는 편이 더 낫다. 아이들이 놀림을 받았거나 따돌림을 당해서 속상해할 때 나는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 라고 말하곤 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절대 알 수가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공감하고 지지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내면 생활이 마치 자신의 생활의 내면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에게서 자신의 경험을 박탈하고 그들을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에 불과하다.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는 내담자들에게 우울의 반대 표현이라는 사실을 자주 상기시킨다. 우리에게서 표출되는 것들은 우리를 아프게 만들지 않는다. 우리 안에 머무는 것들이 우리를 아프게 만든다. 최근에 나는 캐나다 가정위탁 보호제도에서 아이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는 한 훌륭한 남성과 대화를 나눴다. 그런 아이들이 가족의 상실, 안정의 상실, 안전의 상실을 충분히 슬퍼하도록 돕는다. 많은 아이가 여초부터 아예 가지지 못했는 것들이다. 난 그에게 이 일이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나는 어떤 대화를 내게 들려주었다. 그의 아버지는 암으로 죽어 있었다. 왜 암에 걸리신 것 같아요? 그가 물었다. 그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우는 법을 한 번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물론 개개인이 건강하거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에는 수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것이 자기 자신의 탓이라고 믿는다면 자신에게 큰 해가 될 뿐이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거나 표출하도록 자신에게 허용하지 않은 감정들은 꽉 막힌 채 내면에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우리가 계속 꽉 잡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신체화학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세포와 신경회로에서 배출구를 찾는다. 헝가리는 다음 같은 속담이 있다. 분노를 가슴까지 들이마시지 마라. 특정한 감정들에 집착하고 그 감정들을 내면에 가둬두면 매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다른 사람들 혹은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보호하려 애쓰는 것은 궁극에 가서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의 내면 반응을 무시하도록 다시 말해 우리의 진짜 자아를 포기하도록 훈련받는 경우가 많다. 어떤 아이가 학교를 증오해요 라고 말한다면 아이의 부모는 증오는 너무 지나친 단어야 라거나 설마 그 정도로 나쁠까 라고 대답할 것이다. 어떤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다면 옆에 있던 어른은 괜찮아 라고 말할 것이다. 아이가 상처나 어려움으로부터 마음을 가다듬거나 다시 회복하도록 도우려는 차원에서 다정한 어른들은 아이가 겪고 있는 것을 축소하거나 혹은 어떤 감정들은 느껴도 되고 어떤 감정들을 느끼면 안 된다고 무심코 가르칠 수 있다. 때때로 감정을 바꾸거나 부정하려는 신호는 더 노골적이다. 진정해, 이겨내. 그렇게 울보처럼 징징대지 마. 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말보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운다. 만약에 어른들이 분노 표출이 허용되지 않거나 분노가 해로운 방식으로 터뜨려지는 가정 환경을 만든다면 아이들은 강렬한 감정들을 허용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배우게 된다. 많은 사람이 현재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대신에 자동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이 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들로부터 숨는 법을 배운다. 감정을 억압하거나 약물로 다스리거나 아니면 그냥 도망친다. 나의 한 내담자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에 중독된 내과 의사였다. 오늘 아침에 일찍이 그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말했다. 에거 박사님, 어젯밤에 문득 깨달았어요. 아우슈비츠에는 항우울제가 없었다는 걸요. 그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하는데 잠깐의 시간이 걸렸다. 그가 하는 것처럼 불법적인 자가치를 하는 것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약물을 복용하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는 좋은 지적을 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들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자기 밖으로 손을 뻗기 시작했고 결국 필요치 않은 약물에 중독이 되었다. 아우슈비츠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신을 마비시키거나 감정을 못 이기게 만들거나 잠시 그곳을 떠나거나 고문과 굶주림에 임박한 죽음의 현실을 잊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환경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그렇지만 나는 수용소에서 울었던 기억이 없다. 나는 생존 문제에 완전히 점령되어 있었다. 감정들은 나중에 왔다. 오랜 세월 동안에 감정들을 회피하려고 계속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쓴 이후에 마침내 감정들이 나를 찾아왔다.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치유할 수는 없는 법이다. 전쟁 후에 30년이 넘게 지난 이후에 지난 미국 여권에서 트라우마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을 때 전쟁포로 전문위원회에서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워싱턴 DC를 방문할 때마다 사람들은 내게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가봤느냐고 물었다. 나는 이미 아우슈비츠에 돌아간 적이 있었다. 부모님과 강제로 떼어놓아졌던 땅에 다시 섰고 부모님의 육신이 연기가 되어 올라갔던 하늘 아래에 다시 섰었다. 그런데 왜 내가 아우슈비츠와 다른 소형들에 관련된 박물관에 또 가야 한단 말인가? 위원회에서 일한 6년 동안에 나는 박물관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나는 회의실에 있는 마관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내 앞에는 내 이름이 새겨진 작은 명판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나는 에거 박사야, 해낸 거라고. 하지만 에디트 에거 내가 과거를 이미 극복했고 또 저는 과거와 따져맞을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설득시키는 한 나의 일부는 여전히 그곳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나의 일부는 자유롭지 않았다. 그래서 용기를 끌어모아 박물관을 방문했다. 내가 두려웠던 것과 한치도 틀림없이 몹시 고통스러웠다. 1944년 5월에 찍힌 아우슈비츠 1차 도착 프레폼 사진들을 봤을 땐 엄청난 감정이 몰릴듯이 밀려들어와 거의 숨을 쉬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런데 나는 갇혀 운반차로 향했다. 가축을 수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오래된 독일식 화물차를 본떠 만든 모형차였다. 관람객들이 안으로 기울어가 공간이 얼마나 큼큼하고 얼마나 작은지 몸소 느낄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다. 또한 한 공간에 사람들이 너무 빽빽이 들어차 있어 다른 사람들 위에 앉아야만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느낄 수 있게 만들어졌다. 수백 명의 사람들과 물을 위한 양동이 하나, 배설물을 위한 양동이 하나를 공유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밤낮 없이 내달리는 기차에 타고 있는 걸 상상할 수 있게 먹을 것이라고는 발에서 신병 정도의 다른 수행자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하는 건방내에 나는 빵 한 덩어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나는 온전히 마비된 채 가축 운반체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온몸이 얼어붙어 버렸다. 내 뒤에 늘어서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점잖게 내가 안으로 걸어들어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나는 한 점 동안 몸부림질 수 없었다. 그러다가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끌어모아서 간신히 한 걸음 그리고 다시 한 걸음을 적은 저림문 사이로 떼었다. 안에 들어서자 공포의 파도가 나를 덮쳤고 나는 토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기처럼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부모님이 살아 계셨던 마지막 날을 들어 다시 처음 했다. 일처에 박히는 선로 위를 가차없이 내달렸다. 16살 때 나는 우리가 시부지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부모님이 곧 세상을 떠나리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나는 불편함과 불확실성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그 당시가 그것을 다시 체험하는 지금보다도 더 나았다. 이번에 나는 그것을 느끼며 했다. 이번에는 나는 통곡했다.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완전히 잊어버리고서야 캄캄한 그곳에 주저앉아 고통을 느꼈다. 다른 관람객들이 들어오고 어둠을 공유하고 나가고 하는 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1시간 어쩌면 2시간을 그곳에 주저앉아 있었다. 마침내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이전과 다르게 느꼈다. 약간 더 가벼워진 느낌, 몽땅 밖으로 쏟아낸 느낌이었다. 물론 내 슬픔과 공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사진에서 나치당의 십자 표시를 볼 때마다 경비에서는 나치 진일의 장교의 차디찬 눈을 볼 때마다 움츠렸다. 하지만 나는 내 자신에게 과거를 다시 방문하고 그것에 오랫동안 도망쳐왔던 감정들과 맞아하도록 허용했다. 우리가 감정들을 회피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많이 있다. 불편하게 느껴지는 감정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미 내리는 선택이나 앞으로 내릴 선택에 대해 무엇을 드러낼지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들을 회피하는 한 현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어떤 것을 차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한다면 장담컨대 그것에 대한 생각에서 오히려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을 초대하고 옆에 앉은 후 시간을 함께 보내라. 우리는 연약한 작은 어린아이가 아니다. 모든 현실과 똑바로 마주보는 것이 좋다. 더는 싸우거나 숨지 말아야 한다. 감정은 감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감정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다. 16년 전 9월의 어느 아침 캐롤라인이 막 빨래를 한 더미를 세탁기에 돌리기 시작한 후에 캐나다 시골에 있는 집에서 조용히 하루를 즐기는 순간에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앞 창문을 통해서 보니 남편의 사촌인 마이클이었다. 마이클은 40대 초반으로 그녀와 동갑이었다. 마이클은 인생의 대부분에서 절도, 경범죄, 마약 남용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마침내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이클은 최근에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캐롤라인의 집으로 들어왔다. 캐롤라인과 그녀의 남편은 마이클을 가족으로서 받아들이고 그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왔다. 직장과 안정된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마이클은 그들의 삶에 들어와서 정착했고 캐롤라인 그녀의 남편, 그녀의 세 어버 아들과 자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캐롤라인은 마이클을 좋아하고 그를 돕는 일에도 적극적이었지만 집에 없는 척을 할까 잠시 고민했다. 캐롤라인의 남편은 출장을 떠났고 남자아이들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마침내 학교로 등교했다. 캐롤라인은 3개월 만에 혼자 보내는 저 아침에 하고자 계획한 모든 일을 마이클을 방문 때문에 중단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이클이었다. 그녀가 사랑하고 그 보답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가까운 친척이자 그녀의 가족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캐롤라인은 현관문을 연 후에 들어와서 커피를 마시지 않겠느냐고 권했다. 남자애들은 이미 계약했어요. 캐롤라인은 찻잔과 그림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가벼운 화제를 던졌다. 알고 있어요. 톰도 출장 갔어요. 며칠 동안요. 바로 그때 마이클이 건청을 꺼내들었다. 마이클은 건청을 캐롤라인의 머리에 겨누면서 바닥에 엎드리라고 말했다. 캐롤라인은 냉장고 옆에 무릎을 꿇었다. 뭐 하는 거예요? 캐롤라인이 말했다. 마이클 뭐 하는 거예요? 마이클이 벨트를 풀고 청바지에 지퍼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캐롤라인은 목이 바싹 탔고 심장이 튀어나올 듯이 쿵쿵거렸다. 캐롤라인은 대학 때 자기 방과 수업을 들인 적이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면 말하라고 배운 말들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왔다.
가이제의 이름을 사용하고 가족에 관해서 말하라고 했다. 캐롤라인은 말을 계속했고 단호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마이클의 부모, 의붓아들들, 가족, 휴가, 좋아하는 낚시터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알았어요. 건강하지 않을게요. 마이클이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평정적이고 태평스러워서 마치 커피는 별로 생각이 없네요 라고 말한 것과 같았다. 그렇지만 마이클은 캐롤라인의 머리에서 총구를 거두지 않았다. 캐롤라인은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만약에 취했나?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녀가 집에 혼자 있으려는 사실을 알고서 이 계획을 한 것처럼 보였다. 강도질을 하려는 걸까? 강도질을 하려는 것일까? 캐롤라인이 말했다. 원하는 건 뭐든 가져가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냥 가져가요. 전부 다요. 그래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가 말했다. 그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발끈을 옮길 모양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다시 가만히 있어서 그녀의 머리에 총을 던다니 했다. 그가 말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총소리가 방에 울려 퍼졌다. 캐롤라인의 머리는 욱신거렸고 고통으로 타올렸다. 그 다음에 기억나는 일은 자신이 의식을 찾고 있을 때였다. 캐롤라인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이 의식을 잃고 저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몸을 이렇게 했지만 온 사방이 피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계속 미끄러져서 바닥에 넘어졌다. 지하실 계단에서 얼큰한 소리가 들렸다. 마이클, 그녀가 소리쳤다. 도와줘요. 방금 자신을 총으로 쏜 사람에게 도움을 가는 게 말이 안 됐지만 반사적인 반응이었다. 그는 가족이었다. 게다가 거기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다. 마이클, 그녀가 다시 외쳤다. 총성이 한 번 더 울렸다. 두 번째 총알이 그녀의 뒤통수를 파고 들었다. 이번에는 그녀는 의식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죽은 척했다. 바닥에 나가 덩어리 친 채 숨을 쉬지 않으려고 했었다. 마이클의 집안 곳곳으로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캐롤라인은 완벽히 꼼짝도 하지 않으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런 다음에 뒷문을 닫히는 소리가 났다. 여전히 캐롤라인은 바닥에 나덩거려져 있었다. 아마 그는 큰일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리라. 속임수를 써서 그녀가 일어서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총을 갈길 작정이리라. 고통이나 공포보다도 더 크게 느껴진 것은 분노였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녀가 죽도록 내버려둘 수가 있지? 어떻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발견하도록 그녀를 내버려둘 수 있지? 네가 이런 짓을 했는지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다른 누군가를 해칠 수 없게 마이클을 감방에 쳐넣기 전에 죽는다면 모든 게 헛소였다. 마침내 집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캐롤라인은 눈을 떴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총알이 눈에서 어떤 곳에서나 신경을 손상시킬 것 같았다. 캐롤라인은 간신히 바닥을 기어 주방 저기들을 붙잡고 몸을 일으킨 후에 손을 드는거리며 전화기를 찾았다. 그녀는 수화기를 발견했지만 잡으려고 했을 때마다 자꾸 손에서 미끄러졌다. 가까스로 수화기를 엉켜 잡았을 때에 자신이 다이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캐롤라인은 버튼을 무작위로 누르고 전화기를 떨어뜨리다가 들어서서 다시 시도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캐롤라인은 포기하고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천천히 앞으로 기어갔다. 때때로 캄캄한 안개 사이로 빛이 잠깐 보였고 마침내 캐롤라인은 현관문에서 비치는 빛을 향해 기어가서 집 밖으로 나가는데 성공했다. 캐롤라인은 오에이커에 부지에 살고 있었고 그녀가 비명을 지른다고 해도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조차 너무 멀어서 들리지 않을 터였다. 캐롤라인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계속 기어가야 했다. 캐롤라인은 계속 비명을 지르면서 진일로 반대 방향으로 기어갔고 마침내 그녀 집의 구역과 맞닿아 있는 도로로 달았다. 한 여성이 마치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소름 끼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캐롤라인은 누군가가 마침내 자신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내 사람들이 뛰어왔다. 누군가가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쳤다. 캐롤라인은 몇몇 이웃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캐롤라인은 자신의 얼굴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고 산전적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캐롤라인은 빠르게 말하며 세부사항을 내뱉었다. 제시에게 전화를 걸어주세요. 캐롤라인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캐롤라인의 부모와 시부모의 아들이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왔다. 캐롤라인의 시아버지는 천주교 신부에게 와달라고 부탁했고 캐롤라인이 살아남은 것은 정말 기적이었다. 하지만 트라우마를 온몸으로 겪어내고 반대편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은 이내 알게 된다. 생존은 오직 첫 번째 전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폭력은 길고 끔찍한 흔적을 남긴다. 캐롤라인은 마이클이 가석방으로 풀려나기 몇 달 전에 나를 찾아왔다. 총격 사건이 벌어진 지 거의 16년이 지났지만 캐롤라인이 입은 심리적인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가 않았다.
그녀가 말했다. TV에서 여러 얘기를 봐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집으로 오죠.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안전하게 보호하면 그들의 삶이 다시 계속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요.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요. 그저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저 집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삶이 마법처럼 나아지진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라요. 켈라인에게 그리고 나에게 트라우마는 신체 일부에 영향을 남겼다. 돈이여 부기가 가라앉자 켈라인의 시력은 천천히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상부하부 주변부 시력이 상실된 상태다. 그 범죄는 켈라인의 가족과 공동체에도 큰 피해를 주었다. 싫어요. 여기 엄마와 함께 있을래요. 엄마는 혼자 있는 거 싫어요. 켈라인은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녀를 과잉보호하거나 벌어졌던 축소하는 방법을 트라우마에 대처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면 불편해요. 그 사건에서 그리워하죠. 심지어 마이클의 삼촌인 그녀의 아버지는 총격 사건 후에 후유증을 함께 겪고 켈라인이 혼자서 움직이지 못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집에 들여 3, 4개월 정도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했다. 며느리는 정석으로 돌아왔어요. 100%요. 장난해요? 켈라인이 유감스러운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시아버지의 기분을 나아지게 만들었다. 이제 많은 면에서 안정을 되찾았다. 남자아이들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었다. 켈라인과 그녀의 남편은 마이클로부터 국경 넘어 수천 마일 떨어진 미국에 살고 있다. 켈라인이 말했다. 그는 가족이었어요. 그는 우리 집에서 살았어요. 켈라는 자신이 항상 겁에 질려 있다고 말했다. 누군가가 와서 마이클이 시작한 일을 완전히 끝마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일이 그가 나를 쌌던 집에 돌아가 다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가 내게서 집을 빼앗아 가게 내버려두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집을 되찾을 셈이었죠.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사는 일은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러웠고 그녀는 거의 죽을 뻔했다. 16년째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가치대로 첫 번째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변화시키려 애쓰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 그렇지. 총격으로 해서 이렇게 슬픔으로 너무 화가 났어요. 켈라인은 자신의 의붓 아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아이들은 제가 얼마나 과거에 갇혀 있는지 몰라요. 전 아이들이 모르게 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가족이요 온전한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당신은 자신에게서 자유를 박탈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에게서도 마찬가지요. 힘겨운 감정에 예찬한 당신의 전략은 또 다른 문제가 되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남편과 제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우리는 함께 뭉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죠. 자, 그래요. 그는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들을 했어요. 켈라인은 지독하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희생되었다. 그것이 16년 전의 일이었는데요. 나는 그녀에게 마음속으로 마이클을 의자에 앉히라고 말했다. 그를 밧줄로 묶음하고 때리라고 했다. 그에게 소리를 지르라고 했다. 어떻게 이런 짓을 내게 할 수 있어? 그녀의 분노가 흐르게 하라고 그것을 큰 소리로 내뱉으라고 했다. 켈라인은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했다. 공포는 학습된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공포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죠. 공포가 당신의 삶을 장악하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사랑과 공포는 어우러질 수가 없어요. 그만하면 충분해요. 당신은 공포 속에서 살아갈 시간이 없어요. 만약 제가 그에게 화를 낸다면, 그를 때린다면 의자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는 아픈 사람이었어요. 아픈 사람은 아픈 정신을 가지고 있죠. 저는 너는 겁에 질리지도 싫어요. 저는 남편이 자신에게 어떤 행복한 여성을 되찾고 싶으리라 생각해요. 저도 그가 결혼했던 행복한 여성을 되찾고 싶어요. 때로 우리가 회피했던 감정들은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아니다. 때로는 우리는 좋은 감정들을 회피한다. 우리는 열정과 즐거움과 행복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차단한다. 누군가에게 희생되었을 때 때로 우리 정신의 일부는 가해자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어떤 무엇을 습관으로 하면 우리는 그것을 더 잘하게 된다. 가령 습관으로 긴장하면 더 많은 긴장을 겪게 된다. 습관으로 두려워하면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진다. 습관으로 두려워하면 더 많은 습관으로 두려워하게 되어진다.
그래요. 상습적으로 우리의 감정들을 부정하면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식별하기조차 힘들어질 수가 있다. 감정이 나를 통과해 지나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감정이 지나가도록 하자. 라는 거네요. 또 하나는 이렇게 MRI 기계 안에는 큼큼하고 좁고 사방이 막혀 있다. 게다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40분 동안 버티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해피의 감옥으로도 해방할 수 있는 방법. 감정이 우리에게 오래 오게 내버려두라. 감정이 우리를 통과해 지나가게 내버려두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놓아주라. 감정 해피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 요새는 취할 수 있도록 먼저 느껴라. 따끔한지 아픈지 모든 것은 일시적이다. 슬픔 이런 것들이 뜨거운 것들, 우울의 반대는 표현이다. 표현 나타내고 깨달아서 우울해. 말을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우울이군요. 그래서 표현해라.